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잘 계셨어요? 예. 우리 음. 제일 바쁜 부천의 서이슬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종명입니다. 그래요. 저녁은 드셨나요? 네, 예.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김영기 대표 이동 중이세요? 예, 좀 퇴근하고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그 교육 자료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김정규 위원장님? 교육자료는 오픈하셨죠?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다들? 공유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이거를 인터넷 오픈 얘기가 좀,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공개적으로만 오픈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괜히 이게 요즘에는, 어, 요즘 다들 의사들이 예민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때. 그래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도 뭐 처음 오셨는데 우리 서인슬님 그래도 인사에 어떤 저번, 활동하는지 한번 소개 저번처럼 한번 저기 잘 안 하시겠어요? 들려서 제가 저기 좀 잠시만요. 이어폰을 하니까 저번에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다들 잘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서인슬님 좋습니다. 소개 한번 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서희슬입니다. 음,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대학원 수업이랑 겹쳐가지고 못 듣고 뒤늦게 유튜브 저희 우리끼리만 보자고 하셔서 올려주신 그걸로 봤는데요.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희소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환우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환우회 대표로 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 중심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환우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환자단체 연합회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공공병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 항상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환우회 카페에도 막 이제 강의 내용을 다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활동과 두 가지 생각을 잘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글을 썼을 정도로 그게 지난주 강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 주는 시간이 마침 그 겹치지 않아서 음. 실시간으로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저기,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했던 유튜브는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했을 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의사들이 워낙 예민해져 있고, 제가 굉장히 어쨌든 의료 공급 체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런 의사들 이런 쪽에도 문제의식 이제 되게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또 많이 좀 드러내기도 해서 좀 그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의사도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렇고 내부적으로 많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장애인 전장현 건강정치위원회에서도 좀 참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현 건강위원회에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건강위원회를 좀 별도의 조직으로 좀 만들어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환자단체하고도 좀 연대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공공의료 운동, 공공의료 강화 운동, 건강보험 보장성 운동, 의료 공급 체계 개혁 운동의 핵심 주도는 저는 환자단체와 같은 당사자 조직, 부모 조직들이 여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하면서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연대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단 다 들으셨으니까. 잠깐만요. 네. 그래도 우리 백운성님 좀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좀 인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반갑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믿고 있으면 수증기에 그 냄새들이 이렇게 차면서 진짜 무슨 백운성님 뭐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부천 공공병원 추진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있어서 오늘 한번 저번 주에는 일정이 있어서 못 들어갔고 오늘 좀 배워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네, 그래요. 저희 집행위원님이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연입니다. 우리 평창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지역에서 공공병원에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또 그쪽에 애써 좀 자원해서 가시는 우리 김종명, 뭐라고 불러야 되지? 김종명 대표님인가요, 지금? 저요? 네.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표도 맡고 있고, 뭐, 여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명 대표님 두 번째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좀 총론적으로 좀 전체적인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좀 저번에 이제 약간 토론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우리가 좀 내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번에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서 좀 재원 조달 체계 문제,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이제 보장성 문제,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 문제들을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의료 공급 체계 문제, 의료 공급 체계 속에서의 공공병원이라든지 어떻게 의료 공급 체계를 어, 공공의료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보장성 문제를 중심적으로 재정 조달 체계 관련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어, 그 전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과거에 이제 2000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한 그 공공의료 강화 운동, 보건의료 개혁 운동의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대략적인 그 시기별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흐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보건의료 운동이 공공의료 강화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좀 가야 될 것인가라는 좀 고민들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어, 여기 뭐 저보다는 김용진 대표님이 훨씬 그 전부터 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운동에 보건의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2000년 이전까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2000년 이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역사로 대충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2000년대까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전국민 의료보험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1979년도에 직장 의료 노동조합이 의료보험이 시작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지역까지 주로 농민들까지 확장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198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서 농촌에서는 농촌 의료보험이 시작을 했었던 거고 지역 의료보험이 시작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재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합별로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는 하나로 이제 통합하는 통합 건강보험 제도 운동들이 또 의보 통합 운동이라고 그러죠. 의보 통합 운동을 주도적으로 좀 해왔었던 거고 당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보건의료 분야 노동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이어져 오는 게 지금 사회보험 노조라고 볼 수 있죠. 의료보험 조합의 노동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주도했고 당시에 이제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굉장히 전국민 의제로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통합 건강보험 제도를 탄생을 시켰던 거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게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좀 여전히 계속 낮았던 거. 통합은 했지만 보장성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단일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이긴 하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여전히 지역과 직장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 보니 직장에서 지역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보험료가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많이 그동안 해결해 왔지만 여전히 이제 부가체계 문제는 남아 있고 오늘 사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다루지는 좀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부가체계 문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의 특징은 무상으로 담론이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어 정당 운동으로 이제 진보 정당 운동으로 이제 민주노동당이 세워졌고 그 민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으로 담론을 확장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특징은 사실 재정이나 공급을 전면적으로 공공으로 재편하자라는 게 사실은 무상의료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이 무상의료는 사실상 영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2000년대에는 영국식 NHS식의 식을 이제 무상의료 국가가 다 재원과 공급을 책임지는 방식들을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내걸고 운동을 했었던 거죠. 아직까지 그 흐름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단지 이제 일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게 이제 암부터 무상의료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가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보장성이 이제 계속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 해가지고 실제로 암 질환이 보장성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암의 보장률이 2000년도, 그러니까 통합 건강보험이 출범했던 2000년도에 그때 이제 비공식적인데 정식적인 통계도 없어요. 조합마다 달라가지고 했었지만 암보험의 보장률이 그때 당시에 45%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크게 보장률이 급격하게 사실은 이런 이제 증가했었던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한계가 이때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국가와 시민의 전 대립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시민 사회에서는 사실은 국가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인 주장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무상의료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기에 본격적으로 보험 자본과 대형 자본이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실손의료보험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시기에 이제 큰 병원들, 아산병원, 삼성병원들이 물론 그 전부터 전에 이제 설립이 됐었지만 90년대 설립이 됐었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제 소위 빅파이브 뭐 이런 식의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다음 2010년도 이후에는 이 무상의료 운동이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하나의 큰 진영이었어요. 특별히 이견이 없는 진영. 그냥 다 무상의료 운동을 했던 거죠. 다 무상의료 주장만 내걸었어요. 근데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어 이때부터는 이제 무상의료 담론을 넘어서 좀 구체적인 정책으로 좀 넘어서게 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NHS, 그러니까 영국식의 무상의료 운동을 주 노선으로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의 일종의 좀 분화이기도 해요. 분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해서 핵심이 이제 건강 사회보험 체제를 인정했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이 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보장성을 강화시키자. 그러니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료 더 내자. 우리가 건강보험은 국민과 국가와 그다음에 기업주가 세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었던 거죠. 이때 특징이 운동 주체가 좀 그러면서 좀 다변화됐던 거고, 그리고 사회보험 방식을 그대로 좀 받아들였었던 것 같고, 시민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이라든지 공동 책임,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를 단지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좀 확대되기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통적인 보장운동 이수는 좀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특정 이제 운동하는 쪽만 되어 있고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이슈로 거의 모든 노동과 시민사회단체가 단결해서 이제 운동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민노당이 당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체적인 쇠퇴기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 공공의료 운동의 쇠퇴기이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좀 쇠퇴기 이 측면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책적으로 보면 구호나 이런 걸로 보면 단순하게 이제 구호만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게 더 중요한. 단순하게 무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담론이 이제 더 확장되기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무상의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찬성을 하기도 했지만 그 반대에서는 다른 이제 무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다 보니 이게 더 이상 이제 정책으로 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도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정책이 의제로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0만 원 상한제라든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라든지. 근데 그전에 이런 게 전부 무상의료 하나로 그냥 다 됐었죠. 그래서 이걸로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잡아서 하겠다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특정 이수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큰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주체가 좀 쇠락한 측면도 좀 있고,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등장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 특정 분야, 정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슬로건으로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지점에서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전문가 역할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김인 교수 떠올리면 저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무언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 쟁취해내려고 하면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문제가 있어야 돼. 그게 문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바꿔보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보건의료 내용에서 의제 중에 그런 의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의제 세팅은 주로 시민사회에서 하죠. 시민사회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데모도 하고 주로 이렇게 환자 당사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제기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하죠. 거기에 이제 정책, 팔로시가 있어야죠. 정책. 이 정책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정책을 다듬어서 실현하려고 하면 문제만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정책을 법제화해야 돼요. 법으로 제도화시켜야 되는 정치가 있어야 돼요. 정치, 폴리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정당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진보 진영의 정치력이 계속 약화됐잖아요. 2000년대 무상의료 운동은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이제 시민사회 주도한 운동의 성과였다라고 하면 2000년 들어와 가지고는 사실 민노당이 주도한 무상의료 운동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상의료 운동을 하려고 하면 성과를 내려고 하면 민노당이 정권을 잡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진보 정당들은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쇠락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정치에서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서 다수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주로는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 연합 그쪽에 이제 지원들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정책가들이 이제 오히려 이거를 실현하려고 정당으로 많이 들어가는 김인 교수도 들어가고 김선민 교수도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줘야 되거든요. 의제가 있어야 되고 의제 세팅이 제일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그동안 큰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안타깝게도 이제 주체도 쇠약해지면서 정치 역할에서 진보 진영이 굉장히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운동들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거를 한편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보면 아까 이제 공공의료 개념 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대략 들었던 생각을 좀 정리했고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하면서 좀 다듬어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민하거나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번에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념화, 거기에 정의된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가장 정확한 공공의료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그때 얘기했었던 거죠. 즉, 공공의료는 보건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그 목적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체는 국가와 정부 모든 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게 공공보건의료 개념이거든요. 전 그게 공공의료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건의료 체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 향상이에요.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식으로는 건강권 보장이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의료 체계는 이렇게 세 주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국민, 의료 공급자, 그리고 제3지불자로서의 건강보험.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들은 의료 공급자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를 위해서 건강보험에 보험료나 세금을 내고 의료 공급자에게는 대신 국민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대신에 지불해 주는 방식. 그래서
왼쪽에서의 이 체계를 재정 조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의료 공급자 체계를 의료 공급 체계라고 하죠. 이 둘 다 저는 이 두 큰 축이 공공 의료를 갖추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하는 것도 공공 의료를 위한 운동인 거고요. 그다음 의료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에 좀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도 공공 의료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공공 의료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건데 이걸 너무 구체화시켜서 현실에서는 공공병원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은 설립 주체가 당연히 설립 주체가 정부 공공이면 보통 이제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으로 분리되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항상 공공적이진 않죠. 공익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공공의료를 잘 실천하는 공공병원이 있을 거고, 공공의료와 거리가 먼 공공병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공공의료와 거리가 먼 민간병원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하지만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민간병원도 있다란 말이죠. 즉,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을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공공병원만 많이 세워놓으면 공공의료가 당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병원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공공병원을 만들 것인가, 이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들은 공공병원은 오히려 좀 문제 있는 천덕꾸러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그 이유는 정보 실패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공공은 반드시 공공 실패가 있습니다. 정부 실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는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공공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 어린이집,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 요양원 이런 데는 굉장히 공공인데도 선호해요. 공공은 그때 굉장히 좋은 의미죠. 예. 근데 공공병원 하면 이제 별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오히려 민간 대학병원 이런 데를 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기능과 역할에서 어, 그런 좀 질적인 측면을 더 우선시 여기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다. 그래서 공공의료라는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공의료 과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재원조달 체계에서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의료 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시킨다는 것. 이때 공공성은 공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성이 좀 더 사실은 전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역 주민의, 시민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원 조달 체계냐, 얼마나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급 체계냐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오늘은 이제 재원 조달 체계, 다음번에 이제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체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보장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부가체계, 아까 얘기했던 부가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두 번째는 제가 시간도 없고 최근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저 그래가지고 못했고요. 첫 번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체계는 그냥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가체계, 소득 중심의 단일 부가체계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근로 외 소득에 부과를 해야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걸 근데 마치 진보 진영의 일부에서는 야, 부자들이 그 재산에 왜 보험료를 부과를 폐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폐지해야죠.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재산이 많으면 부동산이 많으면 반드시 거기로부터 소득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근로 외소득이 발생해요. 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원칙으로. 그래서 모든 소득에 단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가장 형평적이다. 그래야만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불공평한 체계를 단일화 체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보장성 가지고는 근데 왜 보장성 너무 식상할 수 있어요. 보장성 되게 식상할 수 있는데 절대 식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보장성 강화 운동의 이유의 핵심은 100만 원 상한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한제. 왜 상한제냐? 그 건강보험 보장률 80%, 90%를 목표로 해야지. 왜 그것도 없이 100만 원 상한제냐? 전혀 다른 논점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간병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이 되게 부족한 문제. 마치 간병 문제 이렇게 뭐 통합간호간병 확대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논의 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뜬금없이 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나중에 세 번째하고 연결되긴 하는데요. 보장성 가지고 얘기를. 보장성은 그러니까 결국 재원 조달 체계, 재정 조달 체계인 건데 보장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작정 보장성을 높이는 것을 보장성 확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인가? 다들 뭐 보장성 확대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야 그건 반대하잖아. 그럼 보장성을 을 강화시키면 야 과잉 진료 늘어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늘어나죠. 과잉 진료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논쟁이 안 되고 무시당하죠. 보장성을 확대되면 사실은 과잉 진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낭비적인 측면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는 보장성 문제는 단순하게 보장률 지표로만 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보장성 운동 강화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60% 초반대 변동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거 봐라. 보장성 해봐야 보험료 올려봐야 보장률 올라가지도 않는데 어? 왜냐? 과잉 진료되고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민간보험으로 가자. 지 돈 내고 지가 알아서 하게.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번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던 거고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사실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즉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 입원에 대한 보장률 굉장히 증가됐다. 하지만 경증이 문제다. 그 경증은 실손보험의 악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라고 하는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험제도에 근본적으로 보험이 필요한 거는 민간보험도 필요해요. 민간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는 리스크 풀링이죠. 리스크 풀링.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위험 분산. 분산을 하지 않았을 때 만일에 이제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 위험 분산 과정이 없으면 내가 큰 병 걸렸을 때 내가 다 내야 되잖아요. 백혈병 걸리면 1년에 1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내가 다 낼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보장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풀링이고 그거는 재원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 풀링이에요. 그래서 주로는 큰 병에 대한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병일수록 보장률은 높아야 되고요. 소액 질환은 낮아도 돼요. 영국도 그래. 영국 그 감기나 이런 거는 진료는 공짜로 받지만 약 처방전하면 본인 부담 자기가 내야 돼요. 약은. 그래서 영국이 약에 대해서는 보장률이 형편없이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질환은 다 본인들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즉 사실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 소액 질환보다는 고액 질환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료 보장의 기본적인 취지,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를 하는 기본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연간 누적해서 일정액 이상은 국가가 보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제인 거죠. 상한제. 상한제들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병의 보장률을 담당하는 게 상급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상급병원의 보장률이 높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상급병원의 재벌병원의 민간 대학병원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익 보장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그냥 좀 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 의료보장 제도의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게. 이건 큰 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장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금도 이미 건강보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더 완벽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더 완벽하게. 암에 대해서 보장률이 지금 이미 80%를 넘어섰지만 80%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90%를 넘어서 99%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암에 걸리면 뭐 억대로 들어가는데 특히 백혈병은 그럼 보장률 99% 해야 되죠. 근데 감기는 지금처럼 냅둬도 난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보장률 70% 혹은 뭐 비급여를 일부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거 그냥 놔둬도 된다. 그건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이 64%인데 이거를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린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건강보험 보장률을 1%포인트 올리는데 1조 1천억 정도 들어가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1%포인트를 올리는데 재원이 1조 1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64%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80% 올리려고 하면 20조가 들어요. 20조. 지금 20조를 건강보험 보장에 쏟아붓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간병 빼고 또 간병도 빼고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이 워낙 덩치가 커져 있고 그래서 이제 타겟팅을 해서 올리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상한제는 의료비가 지출이 많은 대상들만 특정해서 그들의 보장률만 올리기 때문에 재원이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면 돼요. 한 3분의 1 정도.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재정 투입했을 때 이제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죠. 네. 지금은 무작정 보장률을 올리면 근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덕적 해이는 또 어디서 생기냐면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질환에서 주로 안 생겨요. 경증, 소액 질환에서 생겨요. 주로. 네, 주로. 또 이게 이제 실손보험하고 연관해서 엄청나게 지금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증 소액 질환 동네 의원의 보장률이 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저번 주에 어디더라? 저번 주에 어디 신문사 하나가 이제 상한제를 좀 취재하겠다라고 왔던데 그냥 기존의 보수 신문지였는데 갑자기 이 본인보다는 상한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한참 저번 주에 한 적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연간 진료비 크기별로 2021년도 데이터를 쫙 건강보험 데이터를 좀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연간 진료비 구간. 그러니까 여기 비급여는 빼고 건강보험 급여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전체 인구가 4,700만 명. 이제 의료 수급자가 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건강보험 데이터니까 연간 진료비가 100만 원 이하를 쓰는 경우가 전체 2,8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죠?
거의 전체 국민의 60%는 1년에 100만 원도 안 써요. 의료비로.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쓰는 게 또 합치면 거의 3,800만 명 정도 되네요. 거의 4천만 명 정도가 1년에 연간 300만 원 밑으로 써요. 연간 300만 원 밑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들의 본인 부담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년에. 큰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연간 1억 이상을 쓰는, 이거 1억이거든요. 1억 이상을 쓰는 사람들은, 이거, 음, 대략적으로 1억 이상은 1년에 한 15,000명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명 조금 넘게 1년에 1,000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자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이 되는 이들에게 보장을 타겟팅을 해서 늘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제가 그래프로 만든 건데 전체 인구 중에 5천만 원 이상을 쓰는 비중은 0.2%,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비중은 2.9%밖에 안 돼요. 1년에. 500만 원 이상이면 1년에 7.4%의 국민만이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료비로 연간 5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 비급여를 제외하면 본인 부담 따졌을 때 연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보장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인 부담 상한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는 중병에 대해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저는 굉장히 이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고 논리도 가다듬고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 상한제를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근본 정신은 우리가 애초에 2000년도에 무상의료 운동에 거기에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무상의료 구호가 별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책 단위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 100만 원 상한제, 그런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 가능한, 설득 가능한 정책으로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런 정책들을 구호로 주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본인 부담 상한제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또 100만 원 상한제를 주장하냐? 어, 사실은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행 본인 부담 상한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향후 본인 부담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로.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의 현행 본인 부담 상한제는 다 제외하고 법정 본인 부담금만 적용돼요. 선별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적용 안 되죠. 필수 비급여 다 빠져 있죠. 더, 더, 더더군다나 이 상한제 구간도 소득 구간도 80만 원에서 심지어 600만 원까지 넓혀 있어요. 너무 크다라는 거죠. 대상 범위도 이제 급성기 진료비 중심으로는 돼 있어요. 요양병원은 일부만 들어가고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향후 건강 본인 부담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는 법정 본인 부담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선별급여에도 당연히 적용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중에 필수 비급여까지도 물론 이들은 급여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적용을 해야 된다. 필수 비급여 남겨놓더라도.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지금은 소득 구간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더군다나 7개 소득 구간별로 이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게 있나? 없구나. 제가 좀 빼놨네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우리나라는 매번 바뀌어요. 직장을 옮기는 순간 소득 구간이 바뀌어요. 연봉이 달라지니까. 잠시 연봉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소득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소득 구간이 계속 바뀌어서 이걸 제대로 산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100만 원으로 가자라는 거죠. 100만 원으로 가자. 물론 이제 하위 소득 구간, 소득이 굉장히 적은 특히 차상이라고 하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하면 지금보다 또 높을 수도 있죠. 더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00만 원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입원 외래 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따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 빌 진료비 따로, 외래 진료비 좀 따로 가자. 이게 스웨덴식이거든요. 스웨덴이 입원 진료, 외래 진료, 또 거기는 약제비까지 세 개로 따로 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래 진료비는 약제비랑 붙어 있으니까 이건 지금은 초기에는 저는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를 좀 구별해서 가능하고 차후에 통합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단 상한제는 다시 이제 정리하면 비급여에 당연히 급여가 필요하죠. 이건 전제 조건이 되어줘야 돼요. 비급여가 있는 조건에서 상한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비급여를 그대로 보전을 해주지만 비급여의 문제는 가격 결정권이 국가에 있지 않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있지 않고 의료 공급자한테 있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고 상한제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다 급여화 시켜야 돼요. 이때 급여화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물론 예비급여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본인 부담률이 뭐 적게는 50%, 많게는 90%까지 가는 방식으로 그 저기 전환을 그렇게 급여화를 시켜야죠. 예비급여는 비급여와 예비급여의 핵심적인 차이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가격 규제를 못하죠. 가격 통제를 못해요. 하지만 예비급여가 되는 순간 가격을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비급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이제 의료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100만 원으로 낮추자. 물론 이제 시작은 300만 원부터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입원 진료에 한해서 우선 입원 진료에 한해서 100만 원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재원이 4조 들어갑니다. 4조.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4조만 넣으면 입원 진료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시키더라도 100만 원 상한제 하는데 4조밖에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 않나요? 물론 외래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입원에 대해서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는 입원 진료. 다만 아동들, 장애인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입원 외래 다 통째로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하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정책을 검증해보고 2단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걸 가자. 물론 또 100만 원도 꼭 100만 원 주장하지 않는다. 뭐 부담스러우면 300만 원부터 할 수도 있다. 그럼 재원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 재원은 당연히 국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국고가 지금 제 역할만 해도 2조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2조. 2조 1년에 매년 2조 얼마가 좀 적게 내고 있잖아요. 국고지원금을. 그래서 국고가 제 역할을 하게 하고 좀.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더 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대하면 모든 소득에 건보를 부과하면 사실 여기서도 조 이상으로 더 거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 단위 이상으로 더 거친다. 부가체계 기반을 모든 소득 기준으로 단일한 부가체계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더 거친다. 그런 재원으로 얼마든지 충분하다라고 저는 지금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좀 뭐 너무 좀 요약해서 디테일한 자료까지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이따 좀 질문하면서 논의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빨리 뺄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그다음에 간병 문제입니다. 이게 간병 지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죠. 배보다 배꼽이 커버렸고 지금 저기 연구에 의한 추정이 2018년도 이미 7, 8조예요. 지금은 10조 넘을 것 같아요. 간병료가 10조 정도 될 거로 보여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간병비가 확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노인들 코로나 환자들 막 하루에 15만 원 이상 더 줘, 15만 원도 막 불러요. 그래도 못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간병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간병 문제는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 급성기 병원, 우리 입원했을 때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한 자 간병 부담. 이거 근데 통합 간호간병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적지 않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 둘째,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양병원 환자는 아예 지금 간병, 이건 통합간호간병 대상도 아니죠. 전부 다 사측간병 쓰고 있죠. 세 번째,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간병.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이제 그 재가 서비스로 하고 있죠. 근데 재가 서비스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와상 환자나 이러면 집에서 1, 2등급자 2등급 받으신 분들은 집에서 하루 3시간인가 4시간 받는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중에 서너 시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비스 양을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적어도 8시간, 2배 이상. 그래야지 지역사회에서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에만 돼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노인성 질환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만 되죠. 그러니까 급성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와상으로 넘어갔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바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아. 이런 문제들 사실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못했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급성기 병원에서 간병 문제를 보면 지금 통합간호간병을 전체 입원 환자의 20%를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게 그래서 6만 병상을 하고 있대요. 지금 급성기 입원 환자 그 베드 수가 병상 수가 30만 베드가 조금 넘어요. 급성기 병원에 베드 수가 30만 베드가 넘는데 그 중에 6만 개를 하고 있대요. 20%를 하고 있어요. 입원 환자에.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간병을 그렇더라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의 일부만 커버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급성기 입원 환자의 한 60%, 급성기 입원 환자의 60%가 간병이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한 환자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해요. 그 필요한 환자의 3분의 1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제도가 잘못 설계됐습니다. 제도 잘못 설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간호간병은 지금 경증 환자만 입원시킬 수 있어요. 거의 경증 환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나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대다수는 대부분 그냥 통합간호간병 병동 입원 거의 안 시키고 그냥 저기 사적 간병 쓰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다 100% 통합간호간병을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중증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합간호간병 제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가 사실상 거의 다수가 사실은 경증 위주로 하고 있어요. 통합간호간병 제도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통합간호간병 제도는 지금 간병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안 따져요. 간병 필요에 상관없이 그 간병을 하는 병동에 입원하면 무조건 수가가 붙어요. 이 병동에 입원만 하면.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냐면 간병 필요가 없는 환자들 위주로 채워요. 그래도 무조건 간호간병 수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간병 필요도가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이 똑같은 간호간병 수가가 부과돼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 치매 와상 환자는 배제해요. 안 돼요. 사적 간병 쓰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나이 많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고 거동도 가능한 사람들만 통합 간호간병으로 집어넣어요. 병동에. 다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즉 전형적으로 지금 통합 간호간병 제도는요.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설계돼 있어요.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성남시 의료원에 있을 때도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간호간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호간병 수가가 이렇게 매겨져요. 간호간병 수가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해놓고 간호사당 환자 수를 몇 명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돼요. 황당하죠. 그 환자의 간병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따져요.
간병 필요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병동에 인력을 어떻게 간호사를 배정해 놨느냐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되는, 이게 되게 잘못된 수가라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의 수가제도. 그러니까 인력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배치해 놓고 이제 경증 간병 필요 환자들만 그 집어넣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 간호간병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수가 체계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간호간병 병동 투입 인력 기준으로 수가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환자의 간병 필요도에 따라서 차등 설계해야 됩니다.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수가를 십몇만 원 주고, 간병 필요가 전혀 없으면 수가 매기지 말고 조금 필요하면 한 중간 정도로 수가를 매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을 제공하는 인력 주체와 구조도 바꿔야 돼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합 간호간병의 지금 시스템은 간병 업무를 사실상 간호사가 하는 업무로 설계돼 있어요. 간호사가 하는 간병 업무는 수발 업무를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조무사는 간병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인력 투입이 보세요. 환자 40명당 1명 투입하고 있어요. 그냥 간호사들 그냥 이런저런 심부름만 하는 역할로만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들이 환자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간호사가 다 환자들 수발 들고 기저귀도 갈아치우고 똥도 치우고 밥도 먹이고 밥도 드리고 숟가락도 떠드리고 화장실 갈 때 부축도 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인력을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래.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간호사가 다 하게끔 하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이 인력 구조가요. 너무 적어요. 간호사당 봐야 될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한다라고 해도.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나? 조무사가 나는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냥 수발 업무, 간병 업무는. 그리고 이제 모든 간병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지금 전체 간병 수요 중에 한 3분의 1만 제공해 주는데 전부 다 저기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간병 필요도에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 간병 필요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수가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 필요도 평가하는 게 간병 필요도 평가도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간호간병 여기 간호필요도예요. 간호필요도. 일반 병동, 중등도 간호필요도로 돼 있어서 실제 간병 쪽은 평가 항목들이 간호활동에 온갖 것들 다 들어있고 전문치료 있고 다 간호사가 하는 업무들의 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요. 수발과 관련된 ADL,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관련된 거는 점수 비중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병 피로도라고 해놓고 간호간병에 입원시키지만 실제 간병 피로도가 아니라 간호 피로도예요. 이렇게 설계돼 있어서 이거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간병 피로도 중심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간병 피로도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수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호간병 인력 구조하고 수가 문제도 현실화 시켜야 돼요. 지금 이제 통합 간호간병도 문제가 사실 딴 걸 떠나서 지금 제대로 그 중증도 높은 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들을 지금 간호 인력으로도 못해요. 간호 인력도 적게 어쨌든 그게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상관없이 사실은 인력도 너무 적게 배치돼 있어요. 더 많이 배치해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의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간병을 간호사가 할 거냐, 간호조무사가 할 거냐, 다시 업무 구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간호간병은 간병 제공의 책임은 간호사로 돼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간호사가 이것까지 다 한다라고 했대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과연 간병 업무를 간호사가 전담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간호사가 총괄을 하고, 코디네이션 역할들을 하고, 감독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서비스는 저는 간호조무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간병 업무 전담을 간호사가 하든, 간호조무사가 하든, 지금 현재 인력 구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수가가 간호간병 수가가 대략 하루에 8만 원에서 11만 원. 아까 인력 투입에 따라서 수가가 8만 원에서 11만 원. 종합병원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돼요. 성남시 의료원이 지금 한 7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가가 너무 낮아요. 지금 사적 간병료가 지금 즉 11만 원에서 14만 원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제도화되면 3교대식으로 해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적 간병은 24시간에 이 정도잖아요. 이걸 제도화시키면 당연히 더 많이 들죠. 수가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수가도 간병 피로도에 따라 수가를 매겨주고 그리고 의료 공급자는 그거에 따라서 인력 투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 간호간병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호계에서 이제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간호간병 요구도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급성기 입원 환자의 60%가 필요하더라. 물론 저는 이것도 연구 다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간호 피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간병 피로도라고 보기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보조와 간병 서비스 인력에 대한 질적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요. 이게 사적 간병인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사적 간병인은 지금 현재가 아주 질이 너무 낮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보호자식으로 옆에 있고 냄새 나면 기저귀 그때서야 이제 뭐라 그러면 가면 갈고 아니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사적 간병인에 대한 좀 간병의 질 문제도 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자격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아마 간호조무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을 좀 최소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이 좀 간병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간호간병을 제가 좀 계산을 대충 한번 해봐요. 대충 해봤는데 한 3조 5천억이 들어가요. 3조 5천억이. 조건으로는 이제 통합간호간병 전체 입원 병상이 급성기 입원 병상이 32만 병상이네요. 60%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중에 20%포인트는 고도, 간병 필요도가 고도로 설정하고 고도에게는 수가를 평균 12만 원으로 설정했고 중조도가 나머지라고 보고 수가는 8만 원으로 좀 더 올렸죠.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렇게 하니까 전체 간병 수가가 5조 5천억이 나와요. 5조 5천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통합간호간병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총액이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추계로 할 때 추정할 때 한 2조 원이 지금 이미 쓰이고 있어요. 통합간호간병에. 요거 빼면 3조 5천억이 더 들어가죠. 아까 100만 원 상한제 하는데 이번 100만 원 상한제 하는데 4조. 그다음에 간호간병 하는데 3조 5천억이 더 들어가죠. 100만 원 상한제 하는 거에 똑같이 맞먹는 금액이 들어가요. 하나 더 있죠, 근데 요양병원. 요양병은 지금 100%다 사적 간병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공동 간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만 원 넘게 지출하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25에서 75만 원 한 달에 이렇게 별도로 본인 부담 말고도 간병료로 별도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요양병원 한 4만 명 정도의 간병인이 어쨌든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냥 사적 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병원의 급여는 근데 문제가 이런 요양병원이 사실상 워낙 이게 이제 사회적 입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어도 될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와 있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가 그래요. 전체 요양병원 환자에서 한 30% 정도는 요양시설에 있어도 되는, 요양원에 있어도 되는 환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전부 간병급여를 해버리면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몰려와 버려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요양병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양병원은 병원의 기능은 병원은 결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 그 피로도가 높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고 의료 피로도는 크진 않지만 간병 피로도가 높은 환자들은 노인들은 요양시설로 가 있는 거죠. 요양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급여화는 반드시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의료 피로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소요 재정이 또 한 3조 4천억이 들어가요. 요양병원에 하는 데만. 건강보험에서는 전체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7, 8조까지 추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끼고 칠 거 치고 해도 3조 4천억. 엄청나죠. 아, 그 간병이 이렇게 덩치가 커요.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훨씬 크게 밀립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지역사회 통합적인 돌봄법도 좀 통과가 됐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합돌봄 지원법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법 자체보다도 얼마나 잘 실행이 될 거냐의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지금 지역사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문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 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음,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성,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거를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이 와상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그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실소는 저번에 이제 실소 문제는 다 했기 때문에 문제 방안보다는 그러니까 문제점 지적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거냐. 결국 핵심은 1, 2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없애야 돼요. 1, 2세대,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 가입자들을 최신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다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게 일단은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적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보험은 아마 저번 거에 대한 다시 않는 것 같아요. 저번 자료에 있죠. 저번에 있는데 보험료는 되게 비싸요. 그다음 보장률이 거의 본인 부담이 0%. 거의 완전한 무상의료죠. 실손보험 가입하면 완전한 무상의료. 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실손보험 9세대 가입자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3,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30%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부분 도덕적 해이가 충분하진 않지만 1, 2세대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1, 2세대에 비해서 4세대 보험료가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을 판매를 더 이상 안 하고 중재한 보험사들이 문제가 있고 또 4세대로 전환을 인수 거부하는 등의 문제들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법적 지원 문제가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제도화 시켜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9세대 실손보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구실손보험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보장이 높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대신에 그거를 위해서 엄청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보면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1세대 보험료가 지금 40세 기준으로 4만 원이면 3세대는 지금 13,000원밖에 안 돼요. 왕창 줄죠. 이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 게 그만큼 어, 거의 무상으로다 보니까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겁니다. 전환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급여 문제. 실손보험이 이제 이 비급여까지 무작정 보장해 주다니까 공급자들이 막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거죠.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구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장 원리에서도 자본주의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그리고 그걸 보험자가 실손보험이 무조건 다 보장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가 있는 나라들도. 한국만이 좀 독특한 구조죠. 이거를 이제 비급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 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실손이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뭐 전제하에 실제적으로 이제 비급여가 실손이 보장해주는 비급여는 가격 결정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공급자가 독점으로 가격 결정을 할 게 아니라 보험자, 보험사, 가입자, 공급자가 실손보장위원회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이 좀 있어야죠.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백내장 수술처럼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워낙 심각해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인데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대부분 공급자는 빠져버리고 보험사와 이게 가입자 간에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이제 문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 비급여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문제를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보험사와 공급자의 문제. 보험사와 가입자의 관계는 엄청난 대형 갑이고 대형 을이죠. 갑, 을 관계에서 가입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나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하고 소송해가지고 이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보험사와 공급자의 문제로 문제를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군요. 암보험이 그래요. 암보험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공급자가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라고 암 진단서를 써줬어. 근데 보험사는 그 암 진단을 인정을 안 합니다. 보험사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가 유리한 자문의사 받아가지고 이거 암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 그래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문제인 건데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험사와 공급자 간에 그 공급자를 대표하는 애는 어떤 조직 간의 문제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분쟁 문제들을 좀 가입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이런 맥락은 좀 별도로 좀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 그래서 필수 비급여는 전부 건강보험으로 늘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로 방안은 이제 본인단 상한제가 작동되게 하고 이게 필수 비급여는 대부분 예비급여로 이제 전환시키고 그때 높은 예비급여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법정 본인 부담은 제한을 보장 못하게 하고 단지 비필수 비급여 중심으로만 보장하도록 해야 하되 가격과 양에 대해서 비급여 그때 비급여 가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실손보험을 개혁을 하게 되면 실손보험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 5%포인트 올라간다. 그것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장황하게 혼자 많이 떠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하나하나 주제도 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공공의료 관점에서 특히 이제 보장성 문제들을 어떤 게 지금 이슈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될 것인지 조금 더 좀 슬로건 차원의 문제, 담론 차원에서의 주장을 떠나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 더 이제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 이 야당 보수 정당이 압도적인 그런 정치 지형에서 조금이나마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대충 저기 발표는 마쳤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본인 의견들 이렇게 좀 논의를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 감사합니다. 한 1시간 조금 진행됐네요. 준비하느라고 감사드리고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말씀하신 게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어, 간호간병사병동 문제는 저 잘 모르는 문제인데 진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이거 새로 다시 해야 되고 연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애초에 왜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시작이 된 건가요? 제도 설계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환자 중심적인 시각하에서 설계된 게 아니라 공급자 주도로 설계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공급자란 병원도 공급자고 의사도 공급자고 간호사도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간호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죠. 그러니까 간호계에선 지금 결국에는 예. 그래서 간호사,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제하기 좋은 방식, 그러니까 관리하고 통제하기 그렇죠. 좋은 네. 방식으로 하다 보니 네.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간호간병을 하되 핵심을 환자당 간호 인력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간호 인력 전형적인 의료 공급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호 인력으로만 최대한 많이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거고 환자의 간병 피로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중심으로 놓고 설계할 생각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환자 중심적인 사고가 약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소위 이런 환자 중심적인 시각이 굉장히 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환자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공급자 중심과 환자 중심을 좀 새로운 좀 갈등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급여 가격, 아까 실손보험 얘기하시면서요. 비급여 가격을 개별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문제여서 이걸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를 통제하려고 드는 순간 공급자들은 또 들고 일어날 것인데 이게 전환이 어떻게 될 수 있나 그런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공급자들이 그렇게 크게 들고 일어날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비급여 문제는 저항은 해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저항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법제화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지금 뭐 의대 정원 이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의사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당, 국민들이 찬성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좀 무식하게 추진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는데 저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법적으로 비급여 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미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이제 실손에서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이거를 가격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해도 이건 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자들이 크게 반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수의 공급자들도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 같은 그런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양아치 짓거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백내장 뭐 다초점 렌즈를 그거 제가 알기로 4, 50만 원 원가가 4, 50만 원인데 그걸 10배씩 부풀려서 받습니까? 실손이 보상해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의사들이 의사들의 어떤 그런 도덕성을 더 흠집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거 오히려 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급여 가격이 무슨 건강보험공단처럼 규제할 게 아니라 표준가격제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표준가격제.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그건 의협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돼요. 공급자 단체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실손이 그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계획해서 그 가격 물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은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면 약간 반대는 하겠죠. 반대는 할 텐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의사단체가 공급자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대 정원도 미국 가잖아요, 그냥. 예. 1,500명 그냥 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는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김윤 교수님이 실손보험 3자 계약 이거 추진한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에 계신 나백조 교수님은 약간 그거 문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전혀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 실손보험 3자 계약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랑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실손보험을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는 시각이죠. 실손보험이 잘못하면 건강보험의 지위를 넘볼 거고, 건강보험이 약해지면 결국 실손보험이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을 포위하면서 다수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좀 반대하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 있고요. 저도 이제 그런 우려가 완전히 없진 않지만 저는 지금 이제 김 교수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손이 지금 상황에선 더 이상 건강보험을 넘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관점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의 시각이. 지금 실손보험이 더 이상 건강보험을 넘보기엔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은 오히려 지금 건강보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지금 앞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손의료보험은 다 도수치료니 근골격계 질환 쪽에서만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규모가 마치 굉장히 큰 규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급자들이 가격을 워낙 등시켜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진 거예요. 절대적인 양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제해야 된다. 그랬을 때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삼자가 위원회 같은 형태로 해서 비급여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급여 가격 결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급여를 다 급여화 시켜야 되겠지만 급여화 시키기 어려운 비급여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도수치료나 이쪽은 현실적으로 급여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실손이 저렇게 장난질 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커지더라도 비급여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거는 계속 이제 비급여 실손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터무니없게 가격을 만드는 거는 사라지게 돼요. 그 순간 실손보험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굉장히 쪼그라들고 전체 의료비에서 비중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들이 이후에 오히려 의료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진 않아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 실손으로는 지금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결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동의해요. 김인 교수의 주장에. 네, 감사합니다. 제 정리한 질문, 네. 아까 저기 대구에 김동훈 선생님 잠시 들어왔었던 거 같은데 다시 나가셨나요? 음, 나가셨나 보구나.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좀 확인이 안 돼갖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동훈입니다. 아, 김동훈 선생님, 예, 들어와 계시군요. 예,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도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면 네, 거기에 4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항상 볼 때마다 좀 고민이 많이 드는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또 박정희 동상 세운다고 대구시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좀 대구에 살기 힘든데 오늘 뭐 시민사회 사람들 의회에서 전부 들려 나오고 좀 대구 오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면 참 사악한 사람인데 아마 이 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민간병원도 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결국 건강보험에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 그쵸? 공공의료가 아니냐 그 얘기를 네. 하는 거고 최근에 또 부산에 가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3년 동안 일하셨던 우리 부산대 거기 교수님 뵙고 이런저런 얘기 돼요. 예, 윤태호 선생님 말씀이 기재부의 사람들 만나보면 또 보건복지부 특히 공무원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민간병원이 많은데 도대체 공공병원을 더 짓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똑같이 이런 이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설립 주체를 따져서 이 공공병원을 얘기하면 시민들한테는 설득이 참 쉽거든요.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 표를 갖고 민간병원도 그런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그런 것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좀 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사실은 공공의료인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공공의료가 이걸 공공의료라고 보더라도 과연 얼마나 이게 공익적이냐, 진짜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공공성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이 취약한 거죠. 공익성이 너무 취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익성을 어떻게 좀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 공급자 얘기는 주로 이제 다음번에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는 이제 공급자 얘기들만 좀 할 건데, 거기에서 많은 논리들이 사실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왜 공공병원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모든 민간 병원들을 다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공공화하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어떻게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인가? 왜 지금의 여전히 공급이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필요한가? 라는 논리들은 그게 이제 김인 교수가 계속 논리 제공을 만들었던 거죠. 300병상 이상짜리. 아무리 병상이 많더라도 병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낮아요. 오히려 병상 수가 적더라도
핵심은 300병상 이상짜리의 종합병원. 그 지역에서 중증 환자, 웬만한 이제 응급 의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 는 질 좋은 종합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고, 지금 민간에서는 우후죽순 병상만 늘어나고 있지 저게 늘어난다고 국민 건강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의료비만 더 폭등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양질의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전국에 이제 진료권 분석을 이미 했으니 거기에 이제 최소 한 개 이상씩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과잉은 결국 재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된 병상은 어찌됐든 줄여야 돼요. 정부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은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주는 위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고 좋은 양화를 만들어서 악화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이런 병원이 되도록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 체계를 재편시켜 나가야 되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핵심적인 그 공급 체계 개편의 핵심 무기는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거예요.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 환자 중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말 공익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민간 의료기관은 살아남을 거고, 그런 공공병원은 살아남을 거고, 그렇지 못한 민간병원, 또 그러지 못한 별로 공익성이 없는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퇴출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 의료 체계가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뭐하러 진짜 공공병원을 지을 거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얘기하면 야, 코로나 때 봐라. 코로나 때 결국에는 그 작은 몇몇 공공병원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죠. 공공병원이 없으면 정부가 정책 수단이 없잖아요. 어떤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머지는 안 그러면 다 돈으로 처발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돈으로 엄청나게 처발랐던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지금 민간병원에 쏟아부은 돈만 손실보상금만 거의 1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조면 지금 전 70개 지금 병원 몇 개 공공병원을 70개가 뭐야? 몇백 개 만들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뿌린 거예요. 어? 낭비잖아요. 사회적인 낭비. 어? 국가적 낭비를 그렇게 해놓은 그 사람들이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오히려 참 진짜 욕하고 싶은 아직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혼합치료를 금지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지불제도 관련해서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 총액계약제 다양한 층위가 있겠지만 그 관련해서 다음번에 말씀하실 거 있지 않으면 오늘 가능한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총액계약제는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총액계약제든 포괄수가제든 행위별 수가제든 일당 수가제든 전부 양에 대한 통제거든요. 양에 대한 보상인 거라는 거죠. 총액계약제는 어쨌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재정 그 위험을 공급자한테 완전히 떠넘기는 방식이죠. 국가는 일정만큼만 줄 테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죽치고 뭐 뭘 하든 나눠 먹어라 이런 식인 거라서 사실은 공급자들이 받기가 되게 어려울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가치 기반 중심으로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주장해야 된다. 근데 일부 똑똑한 의료 공급자들이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이해를 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 개혁은 총액계약제적인 속성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건 이제 총액계약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좀 다르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회가 결국 그 역시도 가치 기반 지불 제도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통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거냐. 지금은 이제 계속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하겠다. 제대로 양질의 가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만들겠다. 괜히 사회적 낭비를 하는 과잉 진료하고 의료질은 떨어지는 의료 공급자는 퇴출시키겠다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혼합진료 금지는 사실은 그게 제도 취지를 잘 봐야지 되는데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혼합진료 금지의 취지는 비급여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비급여는 있지만 비급여하지 마. 비급여하려고 하면 다른 거 급여까지 그냥 환자가 다 네가 다 내. 그러려고 뭐 그러고 싶으면 해라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혼합진료 금지로 나온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근골격계 질환 쪽에 주로 이제 뭐 도수치료나 이런 쪽 있잖아요. 지금 실손의 영역을 주로 대상이 그러니까 비필수 비급여를 제공하는 그 실손이 주로 보상해주는 영역을 혼합진료 금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험사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 안은. 그래서 저는 좀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의 원칙이 취지가 비급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요. 야, 이쪽 비급여 쪽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이거 전부 실손 영역이야. 그러니까 공공 부분까지도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보장해주고 있는 것까지도 실손으로 떠넘겨 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좀 저는 문제다. 지금 섣불리 혼합진료 금지는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실손보험 가격 결정권을 협상을 통해서 3자 주주 가격 계약하는 방식이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100번 낫다라고 봅니다. 그게 혼합진료 금지보다. 지금 그래서 혼합진료 금지는 처음에는 보고 좀 괜찮은 정책이라고 봤었는데 비급여 쪽으로만 비필수 비급여 쪽으로 우선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도수치료 이런 거 받으면 다른 거 전부 이제 저기 급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이 더 좋아하죠. 이제 완전히 실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이제 실손 대상인데 근골격계 질환은 전부 이제 실손으로 건강보험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서 근골격계 질환은 건강보험이 보장이 하나도 안 해주고 실손이 다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정도. 오늘 얘기 좀 다른 문제인데 만난 길에 그 성남의 곽생로 산부인과 있잖아요. 네. 예, 그 산부인과가 5월 뭐 20 며칠부터 더 이상 산과 운영을 안 하겠다. 뭐 사실상 병원을 닫는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의료 원장이 그 여기 산과가 있는데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도 채용 안 했다가 부인과 모든 의사만 채용하고 그 상과가 지금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런 산부인과가 없어지면은 다 차병원으로 가야 되는 저기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성남시 의료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상과 요구를 하면은 성남시 의료원에서 그런 상과를 개설할 수 있을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각색로가 폐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남시의원이 상과를 열어야죠.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고서를 사실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수요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성남시 의료원의 발전 과제에서 성과가 저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미 곽생로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이 하게 되면 둘 다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성남시 의료원이 당장 1, 2단계 개원에서는 상과로 오픈하는 거는 과제가 아니라 조금 더 뒷과제로 다른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필수 중증 의료 중심의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심내혈관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 이제 과제로 좀 놔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민간에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수익성 논리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공이 지금 당연히 받아 안아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은 상과는 핵심은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모델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때 그 보고서에 서울의료원 모델 다 분석을 좀 잘 해놨는데 서울의료원에서도 사실상 산부인과 의사가 7명인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6명은 부인과고 상과 의사 1명이었어요. 그 상과 한 분이서 한 달에 30일 중에 20일을 당직을 쓰시면서 분만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념이 있으신 분이 본인이 책임지고 했었던 거고, 나머지 이제 부인과 스님들은 이제 당직 정도만 돌아가면서 콜당을 하신 거예요. 한 달에 한 10일 정도만 콜당을, 나머지 6사람이 한 달에 2번씩 정도 그 당직을 쓰는 걸로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상과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연봉의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은 있지만 어찌됐든 안을 만들어서 별도의 시의 지원을 좀 받아서라도 상과 의사를 채용을 하고 적어도 2명 이상을 좀 채용을 하고 부인과 의사도 몇 명 더 채용해서 좀 당직지 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쪽 의사들을 폐원하고 나면 그 의사들을 사전에 폐원하겠다라고 하면 상가받는 의사들을 상당 부분 좀 다시 이쪽 의료원이 다시 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미리서부터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러겠습니까? 지금 고란데이 아무 개념도 없는데.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와 의견 하나입니다. 질문 하나는 아까 그 돌봄 국가 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병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환자 중심의 그 간병 체계로 개편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서 이 병원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그 뭐 환자 가족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뭐 조사가 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나 이런 많은 이쪽 보건의료 단체들에서도 이거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평가가 대표님하고 이제 조금 이제 간극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것을 어쨌든 만족도가 좋은 것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야기는 뭔가 또 한 번 짚어야 될 것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만족도 높다고 그 제도가 우수하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실손보험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유지해야 되나요? 그게 우수한 제도인가요? 그리고 현재 간호간병에서의 만족도는요, 이미 들어가서 혜택을 본 사람들의 만족도예요. 그렇게 간병 필요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보호자도 없어도 된대. 그 전에는 다 무조건 보호자 상주시켰잖아요. 상주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자체로 만족도 있죠. 근데 자기는 통합 간호간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안 된다고 사적 간병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수에 반영됐을까요? 만족도 조사에?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이 제도가 현재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거는 일부 공급자 중심의 이런 제도들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아주 그런 좀 얄팍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은 이제 강의 속에 아까 우리 김동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또 범주가 또 다른 좀 영역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의료를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울타리를 막 이렇게 펼쳐놔 버리면은 좀 뭔가 공공병원 이야기는 좀 되게 철자리를 잃게 되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과 공공병원 영역은 매우 가깝게 있지만 또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음, 음.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맞아요. 네, 대표님 의견에는 오늘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 또 돌봄 이야기, 간병수가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뭐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됐지만 이 공공병원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 주제들이 좀 접점이 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은 약간의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되는가는 당연히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민간병원의 행태 비판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한국의 보건의료가 공익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이제 공공병원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서의 공공병원 운동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은 정치인들 설득이 쉽지 않고 관료들도 설득이 쉽지 않고 그 근저에는 국민들 설득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의 모습들이 그리웠었던 거고. 물론 그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돼요. 국가가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했었던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공공병원 운동을 하면서 성남시 의료원에서도 사실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정말 좋은 모델을 하나 공공병원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공공병원 다른 여러 지방 곳곳에서도 공공병원 설립하겠다라고 정치인들이 먼저 대학병원 유치하겠다, 사립병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지 않고 이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 성남시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우리도 유치하겠다, 설립하겠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단순하게 공공병원을 좀 너무 당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동안 공공병원이 보여왔었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었던 모습들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는 제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환자 중심적인 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병원의 모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한두 개를 만들어내더라도 정말 그런 모델들을 좀 실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파급을 가질 거다. 공공병원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병원 만들면 이제 일부 민간병원은 야, 우리 그냥 국가가 우리 병원 사. 그리고 이제 공공병원 좀 하자. 이렇게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운동본부에서 사실 계속 이제 공공병원의 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별로 안 하잖아요. 외형적인 설립만 주장을 하는 것이 글쎄 그렇게 설득력을 갖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좋은 공공의료본부 만들기 운동에 어, 저기 누구야 전장현의 우리 건강용치원의 그 한의사 친구 있죠. 그 친구도 종종 참여 들어가면 사실 그 친구들은 계속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에 좀 내용적인 부분의 고민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공공병원에서 제대로 장애인 진료하고 있나요?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없거든요.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똑같이 불편하기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공공병원이면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병원을 만들면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모델로만 주장을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한 거죠. 전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좀 문제의식을 좀 그래서 좀 공공병원과 공익적인 의료는 조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 공공병원도 더 공익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고 민간병원도 더 공익적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공병원 운동과 공공의료 강화 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각이 뭐 9시 22분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어떤 의견이나 뭐 질문 있다면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늦었으니 마치시죠. 네, 그러시죠. 저도. 네. 자, 내용은 뭐 자료를 필요하시면은 어떻게 공유해드릴 텐데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에게 그냥 보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마지막 강연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준비해 주실 대표님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번엔 좀 공급체계 얘기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급체계 공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오늘 또 공공병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저도 이제 공공병원을 설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공공병원이어야 될 것인가, 좀 더 이제 공공병원이 좀 기능과 역할이란 부분에서 내용을 좀 채워놓고 내용을 채워가면서 공공병원 주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의사수 문제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 건지 보건의료 운동에서의 좀 새로운 좀 주체 세력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좀 공공병원의 이제 운영과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남시 의료원에 있으면서 좀 느꼈었던 것. 정말 경영이 중요하구나. 음, 경영적인 관점, 우리 너무 무시하는 게 있어요. 현실 자본주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성남시 의료원에서. 효율성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효율성, 원가 관리, 이거 자본주의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공공일이어도 공공 부분에서도 투철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더 준비해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뭐 원래는 총 8개 세션으로 만들었었는데 다 줄여서 3개로 하려다 보니 조금 저도 공부하면서 자료 또 만들면서 또 공부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말 연휴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창에서 또 새로운 모델 만들어 내려주시는데 여기까지 또 마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뵙고요. 또 지역에서든 주변에서도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